네, 스포츠문학 TV의 이철환입니다. 여러분들, 오늘은 이제 질적 연구 특강 제 24화. 우리 지난 시간에도 글쓰기에서의 통찰력, 그리고 내공에 대한 이야기를 좀 드렸는데요. 요거 좀 연계해서 다음 이야기를 좀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오늘 가져온 예시는 찰리 벨이라고 하는 맥도날드의 CEO 얘기입니다. 이제 돌아가셨죠. 고인입니다. 이 찰리 벨 CEO에 대한 이야기인데, 이분은 정말 통찰력이 높으신 분으로 유명했습니다. 근데 이분의 인생이 굉장히 대단합니다. 15세 때 아르바이트생으로 맥도날드에 이제 뭐 입사는 아니죠. 일하기 시작했고, 그리고 이제 그렇게 아르바이트생으로 입사해가지고 최연소 점포 이제 책임자로 승진하게 되고, 27살에 맥도날드의 부사장이 됐고, 32살 때는 호주를 총괄하는 맥도날드 사장이 되셨다고 합니다. 그가 이제 사장이 된 이유는 고 찰리벨의 일대기 읽어보면 10대 때부터 현장을 항상 관찰하고 그리고 기록한 습관에 있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다시 말해서 그는 누구보다도 맥도날드 현장을 제일 잘 알았어요. 그러니까 맥도날드의 문제점이 무엇이고 맥도날드가 발전하기 위해서 제일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찰리벨만큼 안 사람이 없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는 CEO가 되자마자 안티 맥도날드라는 그런 캠페인이 있었죠. 건강에 햄버거 패티가 좋지 않다든지 이러한 그 움직임이 있을 때 그는 품질과 서비스가 좋으면 고객은 반드시 돌아온다 라는 그런 어떤 전략을 세웠고, 비만의 주범이 되는 햄버거를, 비만의 원인은 맥도날드 햄버거 자체가 아니라 결국은 사람들의 과식이다, 이런 것들로 역광고를 했고, 결국 이러한 캠페인을 벌였죠. Eat smart, be active. 그러니까 이제 스마트하게 먹고 활동량을 많이 한다는 것, 이런 것들이 오히려 건강하고 비만에서부터 예방할 수 있는 그런 구호, 캠페인 구호를 열어서 고객들한테 오히려 만보기를 주는 그러한 형태의 맥도날드 운동을 통해서 맥도날드를 또 한 단계 더 고객들한테 다가갈 수 있는 그러한 패스트푸드 햄버거 점포로서 향상시켰어요. 지금 그들이 이런 예시가 성공적으로 있을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찰리 벨, 이 CEO의 통찰력에 있었다는 것이죠. 그만큼 통찰력은 중요합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글을 잘 쓰고 싶다라는 개념 갖고 이제 말씀드리는데, 지난 시간에서 두 번째 얘기하고 싶은 건 뭐냐면 평소에 예술 작품에 많이 노출되는 것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나의 문화유산 답사기, 굉장히 유명한 책이죠. 여기 저자인 유용준 교수님이 이런 얘기했죠. 문화와 예술미에 대한 감각은 훈련한 만큼 생긴다. 포인트는 뭐죠? 훈련한 만큼 생긴다. 질적 연구자의 능력 또한 훈련하는 만큼 배양됩니다. 그러한 훈련을 통해서 질적 연구는 좋은 질적 연구를 할 수 있고, 저는 그 방법으로 여러분들한테 미술품, 음악 또는 여러 가지 예술 작품에 많이 노출되기를 권고하고 싶습니다. 네, 지금 여러분들 보고 있는 슬라이드는 앤드루 와이어스라고 하는 화가의 결혼이라는 작품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게 어떤 느낌이 있습니까? 굉장히 어떻게 보면 여러 가지 의미가 있어 보이죠. 굉장히 작품에, 그 다음에 문도 열리고 썰렁한 느낌도 있고. 그럼 결혼이 왜 이렇게 얘기했을까? 우리 결혼은 굉장히 장미표 환상도 있고 멋지고 사랑하는 사람이 만나서 또 가정도 이루면서 행복함이 묻어나야 되는데, 지금 이 두 노부부가 이렇게 평온하게 주무시는 것 같지만 왠지 모르게 우리는 또 쓸쓸함을 갖게 되는데, 또 화가는 우리 삶의 결혼이라는 걸 여러 가지 각도를 갖고, 제가 아까 얘기했던 통찰력을 갖고 바라보지 않았을까. 좋고 나쁘의 개념이 아니라 우리 삶의 노년에 있는 그대로가 흘러가는 것, 이런 것들이 결혼의 하나의 모습이 아닐까라는 또 이야기도 하고 있는 것이죠. 네.
네, 박웅현 선생의 책에 뭐 이런 얘기가 있죠. 일상의 중요성을 얘기하는데요. 뭐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요즘 책을 읽으면서 참 많은 고수들이 일상의 중요성에 대해 깨달았구나 싶습니다. 박재삼이, 존 러스킨이, 헬렌 켈러가 같은 생각을 했어요. 사과가 떨어져 있는 걸 본 최초의 사람이 뉴턴이 아니잖아요. 사과는 늘 떨어져 있지만 아무도 들여다보지 않은 겁니다. 답은 일상 속에 있습니다. 나에게 모든 것들이 말을 걸고 있어요. 대부분 들을 마음이 없죠. 이게 저는 박용현 선생님이 얘기한 이게 중요한 얘기가 바로 이런 거죠. 우리 일상의 위대함, 이 일상의 위대함을 잘 포착하는 사람이 결국은 뛰어난 질적 연구자다. 이런 것을 이야기하고 있지 않나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그 글을 잘 쓰는 방법 중에 하나가 이런 거죠. 고전을 읽자. 그 미국의 아주 명문 대학 중에 하나가 그 시카고 대학, 유니버시티 오브 시카고인데요. 이 학교가 유명하고 명문 대학이 된 이유는 바로 고전을 공부하는 게 대학교 커리큘럼의 의무 과정으로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삶이 바뀌기 위해서 저는 무엇을 해야 되냐? 우리 제자들이 물어봤을 때 저는 고전을 읽어라. 고전은 따분한 것이 아니라 우리 인간사가 그대로 재현되고 있는 멋진 걸작물이다 라고 얘기하고, 그 재밌는 거 율리시즈라든지 뭐 많은 그러한 고전들을 읽으면서 우리 인간에 대해서 생각해보고 이러한 그 관념과 생각을 확장해 나가는 그런 과정이 우리의 연구와 사람에 대한 이해를 더 잘하게 합니다. 그럼 이제 글을 잘 쓰고 싶을 때 우리가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는 질적 연구자를 위한 그 담론 시간을 잘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케아 효과라는 게 있는데요. 이건 뭐냐면 자신이 직접 만든 물건에 대해서 너무나 강한 애착을 가지고 있고 그에 대한 가치를 과도하게 부여하는 것입니다. 창의와 혁신이 아주 중요한 오늘날에 이렇게 이케아 효과가 너무 강하게 여러 면에 들어가면 이것은 안 좋은 일이죠. NIH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Not invented here. 이런 신드롬을 야기할 수도 있어요. 언제? 이케아 효과를 너무 강조하거나 맹신하게 됩니다. 즉 개방적일 때 개인도 발전하고 조직도 발전합니다. 그래서 질적 연구자 스스로가 나에 대한 믿음, 이게 우리 식으로 얘기하면 뭐냐면 신뢰도가 타당도를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다른 사람의 시각과 관점을 수용하는 능력도 필요하다.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네, 그 글쓰기에서도 이 넛지 전략이 필요하다. 여러분 넛지가 뭔지 아시죠? 네, 넛지는 바로 이런 겁니다. 이렇게 살짝 툭 쳐가지고 이야기하는 것. 어떤 경우는 이렇죠. 막 그냥 강하게 얘기해서 사람이 알아듣는 경우도 있지만 어떠한 건 거죠. 그냥 살짝 옆구리 툭 치는 게 넛지예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우리 이제 많은 또 남성 구독자들은 뭐 이런 어떠한 걸 보신 적이 있을 수 있지만 화장실 변기에 이렇게 파리가 앉아 있습니다. 그럼 어때요? 이 파리를 맞추려고 하다 보니까 뭐 이런 얘기 좀 못하지만 소변이 이렇게 튀는 걸 방지하게 돼요. 이게 바로 대표적인 넛지의 케이스고, 이 넛지의 케이스는 노벨 경제학상까지 받은 아주 뛰어난 우리가 소비를 한다든지 또는 어떠한 그 행동을 결정하는 그러한 행동 양태 이론으로도 유명합니다. 저는 글쓰기에도 그 넛지의 전략이 상당히 좀 필요하다고 좀 생각이 들고요. 너무 규칙을 따라하기보다는 정황을 좀 바꿔보자. 상황을 좀 바꿔보자. 뭔가를 좀 바꿀 수 있는 그 관점과 여유가 있으면 우리의 글 쓰는 능력이 상당히 좋아진다는 것이죠. 우리가 글을 쓸 때 내 규칙과 양식만 따르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잠깐만 좀 바꿔보는 것. 어떨 때는 좀 시를 인용하기도 하고,
어떨 때는 은유적 표현을 써보기도 하고, 질적 연구는 이런 한계가 없습니다. 양적 연구는 오히려 딱딱하고 객관적 글쓰기를 한다면 전 질적 연구야말로 은유적 표현, 연유적인 어떤 느낌을 줄 수 있는 것, 그리고 시적 표현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이런 것들이 바로 글쓰기에서의 넛지 전략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많은 사람들이 자꾸 얘기하는 건 이제 분량에 대한 고민입니다. 네, 실제로 그 분석 후에 질적 연구를 하게 되면서 분량에 대한 문제가 좀 많이 있는데 어떻게 할까요? 근데 여러분 아시다시피 이제 학회지 논문을 쓰게 되면 학회지마다 분량을 정해진 데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럼 그 분량을 따라야 하는 건 당연하고, 그렇다면 제 생각에는 그 학회지의 특성에 따라 가지고 여러분들 하는 것이 맞고, 그 다음에 또 자신이 포인트가 뭔지, 내 글에서의 포인트가 뭔지를 엄밀하게 유추해 보는 것, 생각해 보는 것, 이런 시간이 필요하고요. 두 번째는 내가 썼던 버전을 한 2개나 3개 정도로 만들어 봅니다. 이걸 제가 많이 좀 공부하는데, 그래서 하나 A, B, C, 그러니까 분량이 다 틀린 A, B, C를 갖고 동료 연구자한테 한번 보여줘요. 어떤 형태가 좋냐. 근데 예를 들어서 분량이 많은 분량이 특정 학회지보다 오버되는 게 좋다 그러면, 그럴 때는 또 다른 학회지 알아보는 것, 이런 것들도 방법이 될 수가 있겠고요. 내가 상황에 맞춰가지고, 중요한 것은, 분량보다 더 중요한 것은 사실 내 연구의 충실성입니다. 그러나 학회지마다 몇 자 이내, 몇 페이지 이내로 규정 짓는 게 있으니까 그거에 맞춰서 여러분들이 최대한 또 노력하려는 자세도 필요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은 또 글쓰기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적으로 좀 정리하고 있고요. 우리 지금 거의 이제 말씀드렸듯이 질적연구 특강이 마무리돼 가는 시점에 있습니다. 그래서 글쓰기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 다음 시간에도 하면서 우리가 질적연구 특강, 요 질적연구 특강만 다 보면 여러분들 누구나 다 질적연구의 전문가가 될 수 있다, 이런 모토를 갖고 우리 스포츠 인문학 TV가 계속적으로 대략 한 몇 달에 걸쳐서 한 3-4달 걸린 거예요. 이렇게 달려왔습니다. 여러분들한테 전달해 주는 이러한 좋은 컨텐츠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좋은 질적 연구자로 성장하기를 기원합니다. 네, 이번 시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